전남 강진의 다산초당, 이곳은 버려진 신하 정약용이 머물고 있는 유배지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한 유배지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제도는 백성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백성은 청렴함으로 다스려야 한다. 판결은 억울함이 없도록 합리적이어야 한다. 마치 교육이나 학문을 위한 장소 같았죠. 조선을 바꿀 수 있었던 천재 정약용, 그는 왜 버려져야만 했을까요? 정약용은 1762년 영조 38년 지금의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은 9대째 홍문관 학자를 배출한 명문가였죠. 5세에 이미 천자문을 통달했던 그의 총명함은 7세에 지은 이 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리니 멀고 가까움이 달라서라네. 7세의 나이에 원근법에 대한 개념을 시로써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15세가 되던 해 정약용은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명문가 풍산홍씨 가문의 홍예왕과 결혼을 하게 되고 고향을 떠나 본격적인 한양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정약용이 백성들의 실질적인 삶을 위한 학문, 실학에 눈뜨게 된 것도 이 즈음입니다. 실학을 집대성한 위대한 학자, 정약용의 첫걸음이었죠. 이런 실용적인 학문이 있다니 정말 놀랍구나. 그런 그가 22세에 우수 인재들의 전당인 성균관의 유생이 된 건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약용은 이곳에서 역사를 바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정조와의 만남이었죠. 내 나이가 몇이냐? 임오년생이옵니다. 속과에 합격한 유생들 중 정조가 유일하게 나이를 물어보니가 바로 정약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정조는 처음부터 정약용을 눈여겨보았고 그것은 마치 국가의 개혁가와 설계자의 첫 만남과도 같았습니다. 세종에 이어 조선 역사상 1, 2위를 다툴 정도의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정조는 탁월한 지성과 통찰력은 물론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까지 두루 갖춘 개혁을 꿈꾸는 젊은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정약용이라는 인재는 어쩌면 천군만마와 같이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정조는 성균관의 젊은 유생들을 특히 아꼈습니다. 그는 종종 성균관을 들러 유생들에게 과제를 내었죠. 그때마다 정약용의 답안지는 정조를 감탄시켰습니다. 정약용은 필시 크게 될 인재로구나. 이후 28세의 대과에 합격하며 벼슬에 오른 정약용은 본격적으로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정조는 이제 막 벼슬길에 오른 정약용을 왕과 국정연한을 논하는 뛰어난 신하들의 모임인 규장각 초계문신으로 발탁할 정도로 신뢰하죠. 그런 정약용과 정조가 함께 이룬 업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바로 수원화성입니다. 정조는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고 정치, 경제, 군사의 요충지로 삼아 조선의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원 화성 설계를 벼슬에 오른 지 불과 3년밖에 안 된 정약용에게 맡긴 겁니다. 비록 상중이시나 전하께서 속히 조정으로 들라 하십니다. 당시 정약용은 아버지의 3년상을 위해 관직을 내려놓고 고향에 있을 때였죠. 왜 하필 정조는 이런 정약용에게 국가적 큰일을 맡겼던 것일까요? 실제 정조는 행정, 법, 군사, 의학 등 다방면으로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정조에게 자신을 닮은 정약용은 특별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죠. 화성은 조선의 미래를 책임질 거점일세. 10년 완성을 목표로 그대가 힘써주게. 네 전하, 소신 최선을 다하겠사옵니다. 그렇게 정약용은 수원화성의 설계부터 성축조 시 쓰일 거중기 개발은 물론 군사적 목적의 방어 시설까지 설계합니다. 건축학, 공학, 군사학 등 다양한 지식이 없으면 하지 못할 일을 정약용은 혼자 해낸 겁니다. 이러한 정약용의 노력 덕분에 10년을 예상했던 수원화성 건축은 불과 2년 9개월 만에 완성됩니다. 역시 내 눈이 정확했군. 이런 정조의 총애 속에서 정약용은 다양한 관직을 거치며 정조의 국정 파트너로서 활약합니다. 하지만 그런 정약용에게도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주교였죠. 실학에 심취해 있던 젊은 날의 정약용에게 서학이라 불리는 서양의 학문은 너무나 진취적이고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학과 함께 접하게 된 천주교의 교리는 그가 추구한 평등, 합리, 보편성과도 잘 맞았기에 정약용이 천주교에 매료되었던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죠. 정약용은 성균관 유생 시절부터 관직에 오르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천주교로 인한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끝까지 옹호하고 보호해준 건 바로 정조였죠. 전하, 천주교도 정약용은 멀리하셔야 합니다. 오해 마시오. 약용은 오직 학문을 사랑할 뿐이오. 하지만 그런 정약용의 동반자와도 같았던 정조가 죽고 더 이상 그를 신뢰하고 보호해줄 이는 사라졌죠. 실제로 정약용은 정조의 승하 소식을 듣고 실성한 듯 울었다 전해집니다. 그리고 정조에 대한 정약용의 그리움은 그가 유배지에서 지었다는 이 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곧 따라 죽어 지하에서라도 임금을 뵙고 싶었으나 그러지를 못하였네. 결국 다음 왕인 친조 시절 이루어진 신유박해는 본격적인 천주교인들의 박해로 이어졌고 정약용 역시 이를 피하지 못하고 강진으로 유배되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인 정조를 잃고 지식의 저주와도 같은 천주교로 인해 박해당하면서도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는 그의 열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이제서야 책을 쓸 겨를을 얻게 되었구나.
그는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수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도 나라의 개혁에 관한 경제유표, 보다 나은 백성의 삶을 위한 책, 목민심서, 억울함이 없는 수사와 재판을 위한 헌품신서 등은 지금까지도 연구되고 있는 위대한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유배 기간 동안 제자 양성에도 힘썼는데 그가 가르친 제자들은 다산학파로 불리며 실학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이처럼 다산 정약용은 단순한 천재학자를 넘어 항상 나라와 백성을 생각했던 위대한 실행가였습니다. 만약 그의 영혼의 단짝과도 같았던 정조가 조금 더 오래 살아있었다면 그들과 함께 조선은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했을지도 모릅니다. 짧지만 강렬한 역사 이야기, 짤사.